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부터는 자연의 구성물질에 대한 내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1단원에서는 우주론과 원소의 특징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다면 이번 시간부터는 그 원소들의 특징을 이용해서 도대체 자연과 생명체를 구성하고 있는 물질들이 무엇들이 있는지에 대한 내용을 배우는 단원인데요. 우리가 1단원에서 배웠던 우주론에 대한 내용은 잠시 접어두시고 우리가 원소의 특징에 대한 이야기를 배울 때 원소의 특징을 구하기 위해서는 항상 이것의 개수를 셌었거든요. 그쵸? 뭐의 개수를 셌었죠? 맞아요. 원자과 전자의 개수를 셌었습니다. 그 원자과 전자의 개수를 셌던 거 그거 하나 챙겨가지고 2번 단원으로 넘어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2번 단원에서 제목에 써있듯이 지각과 생명체를 구성하는 물질들이 뭐가 있느냐 볼 텐데 첫 번째 지각의 구성물질이라고 되어 있네요. 여러분들 지각이 뭐예요? 지각. 그쵸? 여러분들이 흔히 알고 계시듯이 지각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지금 우리가 밟고 있는 땅바닥, 그쵸? 이런 것들을 우리가 지각이라고 부르는데 실제로는 이렇게 건물에 있는 땅바닥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요. 어디 바닷가 같은 데 갔을 때 그렇게 바위 위나 그냥 이렇게 모래사장 위 그런 땅들을 우리가 지각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건물이 없는 곳. 그러면 이 지각은 도대체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느냐? 이 지각이라고 하는 거 우리가 굳이 지구의 주변에 어디 부분을 의미하느냐 한번 살펴보면 지각이라고 하는 건 이 가장 겉부분은 이 부분을 우리가 지각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어쨌든 이 지각을 구성하고 있는 애들이 뭐냐라고 해서 알아봤더니 땅바닥에 여러분 뭐 있어요? 그쵸? 뭐 흙도 있고요. 모래도 있고요. 자갈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통틀어서 지각을 구성하고 있는 거 암석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암석이라고 하는 건 바위 암자에 돌석자를 써가지고 매우 큰 돌덩이다 라는 의미인데요. 이 암석을 우리가 암석이에요 라고 하고 끝내는 게 아니라 이 암석을 구성하고 있는 애들은 뭐가 있지? 라고 하고 살펴보는 거지. 자, 이 암석을 이제 부수니다. 그럼 뭔가 자그마한 돌덩이들이 나올 텐데요. 이때 이 자그마한 돌덩이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광물이라는 표현을 쓸게요. 광물. 자, 광물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들이 중학교 때 들어보셨을 텐데 여러분들이 들었던 광물 중에 뭐 휘석, 강남석, 활석, 흑운무 이런 많은 아이들을 들어봤을 거거든요. 물론 기억이 안 나도 상관없습니다. 어쨌든 이 광물들이 이제 모이고 모이면 암석이라고 하는 걸 구성을 하게 될 텐데요. 이 많은 광물들 중에 우리는 두 가지만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각을 구성하고 있는 광물들 중에 제일 많이 들어있는 애가 있고 2등으로 많이 들어있는 애가 있거든요. 제일 많이 들어있는 아이의 이름은 뭐냐면 지읒시옷, 그쵸, 장석이고요. 2등으로 많이 들어있는 애 누구냐면 서경이라고 하는 아이들입니다. 근데 이때 이 장석과 서경을 합쳐서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얘네를 또 쪼개가지고 얘네를 구성하고 있는 기본적인 아이들이 뭐가 있지? 라고 살펴봤더니 공통적인 아이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아이들의 특징을 살려 장석과 서경을 우리가 한마디로 뭐라고 부르냐면 규산형 광물이라고 부른다고 했습니다. 이때 이 규산염 광물이라는 이 단어 꼭 기억을 하시는데요. 규산염이라고 하는 거 뭐와 뭐의 합작품이라고 했어요? 맞습니다. 규산염의 규자는 규소고요. 규산염의 산자는 산소예요. 규소와 산소가 만나서 규산염 광물을 형성하는데 이 규소와 산소는 장석에도 석영에도 둘 다 동일하게 들어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이 규산염 광물에는 어떠한 특징이 있는지 규산염 광물의 결합 규칙성 알아보도록 할게요. 규산염 광물의 결합 규칙성. 자, 이 규산염 광물이라고 하는 건 조금 전에도 얘기했듯이 장석과 석영을 합쳐서 우리가 규산염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어쨌든 장석이든 석영이든지 간에 얘네를 이제 우리가 기본적으로 구성하고 있는 애들이 뭐냐 이런 걸 알아봤다고 얘기했습니다. 이때 이 규산염 광물을 구성하고 있는 기본 단위 물체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단위체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기본 구조라는 뜻이고요. 이 규산염 광물을 이루고 있는 기본 구조에는 누가 있냐면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SI라고 쓰고 규소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O라고 쓰고 산소라고 얘기해요. 이 규소와 산소가 결합된 채로 존재하고 있는데요. 얘네가 무슨 모양으로 존재하고 있냐면 사면체 모양으로 존재하고 있다. 이 사면체 매우 중요합니다. 꼭 기억해 주세요. 사면체라고 하는 건 삼각형의 면이 4개의 면으로 이루어진 물체를 우리가 사면체라고 부르는데 어떤 형태로 되어 있냐면 이렇게 삼각형이 있으면 이렇게 생긴 거 이게 바로 사면체입니다. 삼각형이 3개가 있는 모습이에요. 여기에서 규소가 정 가운데에 있고요. 시커멓게 그릴게요. 규소가 가운데고요. 보시면 꼭지점이 4개가 존재하고 있는데 이 꼭지점이 있는 요 4곳에 산소가 이렇게 붙어있는 모습을 하고 있다고요. 이걸 우리가 간단하게 모식적으로 표현하면 규소가 가운데에 있으니까 가운데다가 규소 그릴게요. 이 규소 같은 경우는 원자 번호가 몇 번이에요?
수엘로 시작해서 칼칼로 끝나는 것 중에 그죠 14번 아이입니다. 14번 아이면 첫 번째 껍질에 2개 차요. 두 번째 껍질에 8개가 차고 나면 원자과 전자는 몇 개? 그래서 4개거든요. 그래서 교소의 원자과 전자를 우리가 이렇게 사방에다가 점 4개를 그려줘요. 그러면 교소의 원자과 전자 4개이구나 라는 걸 의미했었고, 조금 전에 보시면 사방에 산소가 4개가 결합되어 있다고 했으니 위에도 산소, 왼쪽에도 산소, 오른쪽에도 아래쪽에도 모두 다 산소를 그려줄게요. 이때 원자과 전자가 4개짜리인 규소 같은 경우는 4개를 버리자니 4개를 얻자니 둘 다 애매하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주변에 있는 원소들의 전자에 이렇게 딱 손가락을 걸쳐가지고 공유하고 있는 결합을 한다. 공유 결합이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이때 위쪽에 있는 산소에게 전자 1개, 왼쪽에도 역시 전자 1개, 오른쪽에서도 전자 1개, 아래쪽에서도 전자 1개를 빌려서 이 규소에 모인 전자가 총 8개가 되게끔, 이 규소 자체가 안정한 상태가 되게끔 하는 이러한 공유 결합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때 규소와 산소가 결합하고 있는 이 기본적인 형태를 한번 보세요. 그러니까 규소 1개에 산소 4개가 결합되어 있는 이 기본 모습을 보는데, 얘 자체는 지금 현재 안정할까 불안정할까? 그쵸, 불안정한 상태입니다. 물론 규소 같은 경우는 산소가 1개씩 전자를 빌려줬기 때문에 안정한 상태이지만, 지금 주변에 붙어있는 이 산소 같은 경우는 아직 주변에 결합된 게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불안정한 상태이거든요. 아직 이 산소의 원자과 전자들은 너덜너덜하게 돌아다니고 있을 거예요. 따라서 이 규소 1개에 산소가 붙어있는 이 기본 구조 자체는 정기적으로 무슨 전기를 띌 거냐면 마이너스 전기를 띠고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 규소와 산소 3면체에서 첫 번째로 기억하셔야 될 건 뭐냐면, 이거 자체는 마이너스 전기를 띈다. 마이너스 음이라고 얘기하고요. 전기를 다른 말로 우리가 전하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 규소산소 3면체 자체는 전하 상태이고요. 마이너스 전기를 띠고 있기 때문에 이 규소산소 3면체 같은 경우는 주로 플러스랑 결합하길 좋아할까 마이너스랑 결합하길 좋아할까? 그쵸. 당연히 서로 다른 것끼리 끌어당길 거기 때문에 플러스를 띠고 있는 물질들과 결합하길 좋아합니다. 그래서 플러스 전기를 띠고 있는 양이온과 결합하기를 좋아한다. 결합 잘한다 라고 참고적으로 알아두시고요. 양이온이라고 하는 거 당연히 플러스 전기를 띄어요. 또는 이 사면체가 1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얘네가 여러 개가 결합함으로 인하여 안정한 상태를 유지하면서 결합한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때 이 사면체가 어떤 식으로 결합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구성할 수 있는 광물이 조금씩 달라지거든요. 제가 사면체를 간단하게 삼각형으로 표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규소산소 사면체가 이렇게 간단하게 1개만 존재하는 경우도 있어. 이 1개만으로 그냥 양이온과 결합을 하여 광물을 형성하기도 하는데요. 가장 대표적인 애가 누구냐면 석이라고 하는 아이예요. 그냥 참고적으로만 기억하시고요. 이 사면체가 1개만 존재한다. 이런 형태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독립형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 사면체가 이렇게 옆으로 쭉 좀 그림이 거지 같아서 죄송해요. 이렇게 한 가닥으로 존재하는 이러한 경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가닥을 다른 말로 우리가 사슬이라고도 표현을 하거든요. 이 사슬이 한 가닥이다 그래서 이러한 형태를 단사슬이라고 표현하고, 이 사슬이 한 줄만 존재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2줄로 존재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렇게 2줄로 존재하는 경우를 복사슬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그림 좀 간단하게 그릴게요. 이 사슬이 조금 전에 2줄까지 그렸는데요. 이게 2줄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여러 겹으로 존재하며 얘네가 판의 형태를 띠고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러한 경우를 뭐라고 부르냐면 반상구조라고 불러요. 그래서 단사슬과 복사슬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외우실 필요까지는 없는데, 판상구조의 예는 하나 알려드릴게요. 판상구조의 예는 흑운모라고 하는 검정색 돌덩이가 있는데요. 이 흑운모라고 하는 돌덩이 우리가 망치로 내려치잖아. 그러면 판의 형태로 쪼개진대요. 판의 형태로 갈라진다라고 합니다. 얘네가 판의 형태로 갈라진 이유는 뭐냐면 판상구조를 하고 있기 때문이구나. 참고적으로 기억을 하시면 좋겠어요. 자, 여기까지 하시면 우리가 지각의 구성물질에 대한 내용은 끝났고요. 다음에 이어서 뭐의 구성물질 알아보도록 할 거냐면 생명체의 구성물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목을 썼습니다. 자, 생명체의 구성물질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일단 생명체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게요. 여러분, 생명체의 가장 대표적인 게 뭐가 있어요? 그쵸? 여러분, 저를 의미하는 사람입니다. 맞아요. 생명체의 구성물질이라고 해가지고 가장 대표적인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 텐데요. 도대체 우리 몸은 어떠한 물질로 이루어져 있느냐, 물질에 대한 이야기 잠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몸속에 제일 많은 게 뭘까요? 제일 많이 들어있는 물질은? 그쵸. 여러분들이 모두 다 알고 계시다시피 우리 몸에서 약 70%를 차지하고 있는 것 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물 같은 경우는 우리 몸에 이제 혈액의 형태로 온몸을 돌고 있기도 하고요. 물론 모래 형태로 있기도 하는데, 이 물이 제일 많다는 거. 그 다음에 물 다음으로 많은 물질이 뭐냐면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중에 뭐게요?
그죠? 그 다음으로 많은 거 여러분들이 흔히 탄수화물이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실제로는 물 다음에 우리 몸을 많이 차지하고 있는 애는 누구냐면 바로 단백질입니다. 이 단백질이라고 하는 건 우리 몸을 구성한다 라고 흔히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단백질은 뭐 머리카락 속에도 들어있고요. 또는 우리 몸 근육에도 단백질이 들어있거든요. 우리가 다음 시간에 단백질에 대한 이야기를 좀 더 자세히 하도록 할 텐데, 단백질은 우리 몸 구석구석에 차지하고 있는 부분이 매우 많거든요. 어쨌든 단백질이 2등입니다. 그 다음에 3등은 누구냐면 우리 몸에 우리가 흔히 살쪘다고 많이 표현을 하잖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 우리 몸에 있는 지방을 포함하고 있는 지질, 이 3등이고요. 그 다음에 4등은 누구냐면 우리 몸에 유전자라고 이야기하는 것들 있잖아요. 그걸 포함하는 단어를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핵산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 몸에 제일 적게 들어있는 거 바로 탄수화물이에요. 자, 우리가 분명 하루에 2끼 또는 3끼 정도 탄수화물을 매번 먹고 살기는 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많이 먹고 사는 거에 비하여 탄수화물이 우리 몸에 굉장히 적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그죠? 여러분들 잘 생각하셨는데요. 이 탄수화물이라고 하는 건 우리 몸속에 들어오잖아요. 그럼 일단 이 탄수화물을 우리가 이제 씹어 먹으면서 분해가 일어나요. 이 탄수화물이 분해가 일어나면서 무슨 짓이 일어나냐면 엄청나게 많은 에너지들이 나옵니다. 이 에너지를 우리가 숨 쉴 때도 써요. 잠잘 때도 써요. 놀 때도 써요. 운동할 때도 써요. 공부할 때도 사용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탄수화물은 우리가 주된 에너지원으로 사용을 하기 때문에 많이 먹는 거에 비하여 생각보다 우리 몸에 남아있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탄수화물을 다 쓰고 났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사용할 수 있는 에너지는 누구냐면 우리가 에너지가 없다고 해서 유전자를 갉아먹진 않아요. 그래서 핵산은 에너지원으로 쓰이지는 않고 그 다음에 사용하는 애가 바로 지방을 포함하고 있는 이 지질입니다. 그러니까 지방이에요. 이 지방도 에너지원으로 이제 사용을 하다가 이제 살이 충분히 빠졌어. 그리고 이제 몸에 있는 지방까지 다 사라졌단 말이야. 그리고 나면 에너지원으로 쓰는 게 뭐냐면 그때서야 단백질을 사용을 할 거예요. 근데 이 단백질 같은 경우는 우리가 단백질을 에너지원으로 사용할 때까지 몸 상태가 되면 진짜 몸 상태가 말이 아니라고 얘기했었거든요. 그래서 거기까지 가는 건 매우 위험해. 어쨌든 탄수화물이 주된 에너지원이고 단백질은 우리 몸을 구성하는 아이구나 정도로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 몸을 구성하는 물질들은 이런 것들로 되어 있는데 그럼 우리 몸을 구성하는 원소는 뭐가 제일 많지 뭐가 제일 적지? 이걸 알아보도록 할게요. 우리 몸에 제일 많은 원소들이 뭘까요? 그죠? 제일 많은 원소 바로 산소예요. 여러분들이 우리 몸속에 물이 많으니까 당연히 산소가 제일 많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시는 거 그래도 뭐 상관없고요. 그리고 우리가 숨 쉴 때마다 마시는 기체가 있잖아요. 그 기체가 바로 뭐냐면 그쵸? 산소 기체입니다. 이 산소 기체는 우리 피 속에 녹아 들어가서 우리 온몸을 돌고 있기 때문에 산소가 제일 많고요. 그 다음에 2등으로 많은 게 뭘까요? 라고 물어본다면 여러분들이 대부분 수소라고 생각하시는데요. 2등이 바로 탄소예요. 탄소. 그 다음에 3등이 수소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집중해서 봐야 될 애가 뭐냐면 바로 이 탄소라고 하는 아이인데요. 산소하고 수소가 많은 건 알겠어. 뭐 물이랑 관련이 있겠지? 근데 도대체 이 탄소는 왜 많은 거야? 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이 탄소는 왜 많냐면요. 조금 전에 우리가 얘기했던 단백질부터 지질, 핵산, 탄수화물을 통틀어서 이 단백질부터 탄수화물까지 다 모두 다 뭘로 이루어져 있냐면 탄소라는 물질 주변에 다른 원소들이 덕지덕지 붙어요. 이렇게 덕지덕지 붙어서 큰 덩어리로 만들어진 애들이 바로 단백질부터 탄수화물까지 요 아이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아이들을 우리는 통틀어서 뭐라고 부르냐면 탄소 중심으로 합성된 물질이다. 그래서 탄소 화합물이라는 표현을 쓴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탄수화물은 단백질, 지질, 핵산, 탄수화물을 모두 다 포함하여 탄소화합물이라고 하는구나. 이 단어 역시 꼭 기억을 해주시고요. 이 탄소화합물이 그러면 어떠한 규칙성을 가지고 있느냐. 탄소화합물의 결합 규칙성 보도록 하겠습니다. 탄소화합물의 결합 규칙성. 자, 탄소화합물의 결합 규칙성, 여기에서 주인공은 누굴까요? 그렇죠. 바로 탄소를 중심으로 화합물을 형성하는 거기 때문에 탄소가 주인공입니다. 그럼 우리가 탄소가 주인공이니까 탄소는 도대체 어떠한 특징을 가지고 있느냐를 알아보셔야 하는데 아까 맨 처음에 얘기했듯이 우리가 뭔가 원소의 특징을 알고 싶다. 그럼 뭐의 개수를 센다고 했어요? 그렇죠. 원자과 전자의 개수를 센다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탄소의 원자과 전자가 몇 개냐를 한번 세보도록 하겠습니다. 탄소 같은 경우는 수, 헬, 리베, 붕탄이거든요. 원자 번호 몇 번? 맞습니다. 6번이에요. 그럼 첫 번째 껍질에 2개 찼어요. 몇 개가 남았어요? 그래서 4개가 남거든요. 그래서 원자과 전자 4개이구나. 그럼 탄소 주변에 원자과 전자 이렇게 4개 표시하시면 되는데요. 이 주변에 원자과 전자가 4개가 있으면 어쨌든 이 4개의 원자과 전자에는 서로 다른 원소들이 와서 붙을 수 있어요. 근데
이 탄소 같은 경우는 원자과 전자가 4개라서 4개를 버리기 쉽나요? 아니면 4개를 얻기가 쉽나요? 그쵸? 둘 다 애매하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얘는 주변에 있는 전자들에게 손가락을 걸치고 있는 공유 결합을 한다고 했었어요. 그러면 이 탄소는 공유 결합을 할 건데 이 탄소가 가능한 최대 공유 결합의 개수가 몇 개인지 한번 알아봅시다. 최대 공유결합 개수, 이거 무슨 소리냐면요. 이 탄소의 원자과 전자에 다른 원소들이 와서 붙을 텐데 이때 다른 원소들이 와서 붙을 수 있는 최대의 개수가 몇 개냐를 물어보는 게 바로 최대 공유결합 개수라는 소리인데요. 몇 개까지 붙을 수 있을까요? 그쵸? 얘도 역시 4개까지 가능합니다. 최대 공유결합의 개수가 4개가 가능한 이유는 뭐냐면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원자과 전자가 4개이기 때문이고요. 탄소의 최대 공유결합의 개수가 4개예요. 이걸 우리가 어떻게 모식적으로 표현하냐면 탄소 주변에 위쪽에도 결합 가능, 오른쪽에도 결합 가능, 왼쪽에도 결합 가능, 아래쪽에도 결합 가능, 이렇게 4개의 짝대기 가지를 그려주시면 아, 이건 산소가 4개의 공유결합이 가능하다는 표시구나 라는 약속이에요. 그래서 이 탄소로부터 나갈 수 있는 가지는 오로지 4개밖에 없다는 거, 5개짜리 탄소 가지는 존재해요? 존재하지 않아요? 그쵸? 존재하지 않는다고 얘기했습니다. 꼭 4개까지만 가능해요. 자, 이때 탄소가 이제 여러 개의 탄소가 결합을 할 건데요. 탄소가 어떻게 결합을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부르는 이름이 좀 있어요. 예를 들어서 탄소가 이렇게 쭉 오른쪽으로 이렇게 한 가닥으로 결합하는 경우, 이런 경우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가닥이다. 가닥을 다른 말로 사슬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래서 사슬 모양 결합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탄소가 결합을 할 건데 이렇게 위쪽으로 또는 아래쪽으로 이렇게 가지치기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러한 경우를 우리가 가지치기 했다 그래서 가지 모양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 다음에 탄소가 이번엔 어떤 식으로 결합할 거냐면 탄소가 이런 식으로 처음에 시작해서 나중에 끝날 때까지 처음과 끝이 만나는 경우가 있어요. 마치 원의 형태로 되어 있는 거. 이렇게 갇혀있는, 막혀있는 이런 형태를 우리가 무슨 모양 결합이라고 얘기를 하냐면 고리 모양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래서 탄소가 결합하는 거 가지 모양, 아니 사슬 모양 형태가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가지 모양도 있고요. 세 번째 고리 모양이 있구나. 이 정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근데 이보다 조금 더 중요한 게 뭐가 있냐면 탄소와 탄소가 결합하는데 얘네들이 전자 한 쌍이 공유돼. 그러면 이런 경우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단일결합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같은 방법으로 이번에는 탄소와 탄소가 결합을 하는데 이번엔 전자 두 쌍이 결합해요. 그러면 두 줄이 생기거든요. 이런 경우 우리가 이중결합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같은 방법으로 탄소와 탄소가 결합하는데 3번 결합하는 경우 있어요. 3줄로 결합하는 이런 경우 3중결합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때 우리는 단일결합일 때, 이중결합일 때, 3중결합일 때 각각 공유결합의 개수가 최대로 몇 개까지 가능하지? 이걸 여러분들이 좀 체크를 해주셔야 되고요. 그래서 우리는 탄소의 공유결합에 대한 내용을 다시 한번 이야기할게요. 탄소의 공유결합이라고 하는 거 첫 번째의 경우 탄소와 탄소 사이의 단일결합 보도록 하겠습니다. 궁극적으로 우리가 하고자 하는 건 뭐냐면 저는 지금 탄소 2개를 그렸는데 이 2개의 탄소의 최대로 가능한 공유결합의 개수가 몇 개인지 그걸 한번 세보고 싶은 거예요. 몇 개일까요? 그죠? 탄소로부터 나갈 수 있는 최대의 가지의 개수는 몇 개다? 그죠? 최대 4개까지 가능하다고 얘기했는데 먼저 왼쪽 탄소 볼게요. 왼쪽 탄소 보시면 이미 가지가 1개 나가 있거든. 그래서 우리가 그릴 수 있는 건 몇 개밖에 없냐면 1개, 2개, 3개 밖에 없어요. 그래야 얘 걸 포함해서 4개가 되거든요. 마찬가지로 오른쪽 탄소도 이미 하나가 나가 있기 때문에 1개, 2개, 3개 밖에 못 그립니다. 이때 다른 원소들이 와서 붙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연결되지 않는 이 열려있는 이런 가지들이거든요. 그래서 최대로 결합 가능한 공유결합의 개수는 몇 개냐라고 묻는다면 열려있는 가지줄 모두 다 세시면 돼요. 동그라미 칠게요. 1개, 2개, 3개, 4개, 5개, 6개입니다. 최대 공유결합의 개수 6개라고 하시면 되고요. 최대 공유결합의 개수입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이 상태에 모두 다 수소가 와서 결합을 한다고 치자. 자, 수소 같은 경우는 원자과 전자가 1개라고 했어요. 이 1개짜리 수소가 이 탄소 주변에 와서 붙는다면 최대 몇 개까지 와서 붙을 수 있을까? 그쵸? 이때도 역시 이 열려있는 가지마다 수소가 와서 붙을 수 있기 때문에 수소도 역시 6개까지 결합이 가능해요. 수소가 결합 가능한 개수 간단하게 이렇게 쓸게요. 그래서 최대 공유결합의 개수와 수소가 결합 가능한 개수가 같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이번에는 두 번째 탄소와 탄소가 이중 결합한 경우 볼게요. 얘 같은 경우는 최대 공유 결합의 개수가 몇 개일까? 그렇죠. 이미 가지가 2개 나와 있거든요. 우리가 왼쪽에다 그릴 수 있는 가지의 개수 2개뿐이에요. 마찬가지로 오른쪽에도 그릴 수 있는 가지의 개수 2개밖에 없기 때문에 이때 최대 공유 결합의 개수 1개, 2개, 3개, 4개 이렇게 세주시면 되고요. 마찬가지로 수소도 4개까지 결합이 가능합니다. 이번엔 3중 결합 볼 건데요. 탄소와 탄소가 이번엔 3중 결합되어 있어요. 우리가 그릴 수 있는 가지수 몇 개예요? 그쵸? 왼쪽에 이미 3개가 나가 있으니까 1개 그릴 수 있고요. 오른쪽 탄소에도 역시 3개가 나가 있으니까 1개 그릴 수 있거든요. 공유 결합 개수 몇 개냐면 2개입니다. 이 부분은 탄소의 공유 결합 부분은 굉장히 간단한 것 같으면서도 여러분들이 머리를 조금 써야 하기 때문에 이 부분 매우 중요하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자, 그러면 이 탄소의 공유 결합이 중요하다는 거 말씀드리면서 이제는 마지막으로 탄소화물의 이해 다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아까 생명체의 구성물질을 얘기하면서 탄소화물 많이 말씀드렸는데요. 가장 대표적인 거 뭐가 있다라고 얘기했었냐면 탄수화물 있다고 얘기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가 있었냐면 우리 몸을 많이 구성하고 있는 단백질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또는 우리 살찐다라는 표현 많이 쓰는데요. 지방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유전자와 관련이 있는 핵산이라고 하는 물질도 있었어요. 어쨌든 얘네는 모두 다 탄소를 중심으로 만들어진 물질이다,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했었고, 우리가 여기에서 하고자 하는 건 뭐냐면 얘네들은 어쨌든 덩치가 큰 애들이거든요. 그럼 얘네를 쪼개봐. 그럼 뭔가 덩치가 제일 작은 애가 나올 거거든. 그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까도 얘기했듯이 단위체라고 표현을 했었는데요. 이 단위체가 뭔지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자, 탄수화물 같은 경우요. 우리가 밥을 먹었어요. 그럼 밥을 씹어서 이제 삼킬 거거든요. 그럼 소화가 다 일어납니다. 그러면 제일 쬐깐한 이것이 나와요. 피읍, 티긋. 그쵸? 탄수화물의 단위체 뭐라고 얘기하냐면 포도당이라고 얘기합니다. 같은 방법으로 단백질의 단위체 알아보시면 이건 4글자짜리거든요. 아미노산이라고 얘기하고요. 지방 같은 경우는 제가 알려드릴게요. 하나는 지방산이라고 하는 거고 또 하나는 글리세 그쵸. 롤이라고 했습니다. 글리세린 아니에요. 그 다음에 핵산 같은 경우는 우리가 다음 시간에 하기는 할 건데 핵산의 단위체 뉴클레오타이드라고 부른다는 거. 어쨌든 이러한 단위체들이 있는데요.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건 뭐냐면 탄수화물이든 단백질이든 지방이든 핵산이든지 간에 어쨌든 이러한 단위체들이 결합을 해야만 많은 개수가 결합을 해야만 이렇게 덩치 큰 아이들이 나오게 되는데 이때 이 단위체들이 여러 개가 합쳐지는 반응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중합 반응이라고 불러요. 중복적으로 합쳐진 반응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좀 쉬울 것 같은데요. 어쨌든 단위체들이 여러 개가 합쳐지는 반응을 중합 반응이라고 하고 이 중합 반응이 일어날 때 되게 독특한 현상이 하나 일어납니다. 그게 무슨 현상이냐면 물이 한 개씩 형성돼서 빠져나오는 현상이래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포도당과 포도당이 합쳐지잖아? 그럼 물이 한 개 나와. 마찬가지로 아미노산과 아미노산이 한 개 합쳐지잖아? 그럼 물이 나오는 현상이 있대요. 이때 이 물이 하나 형성돼서 빠져나오는 이 현상을 4글자로 표현을 할 수 있는데요. 물이 빠져나온다, 물이 탈출했다 해서 탈수라고 이야기하고 이제 작은 것들이 합쳐지면서 축소되면서 합쳐지는 거기 때문에 이걸 합쳐서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축합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중합 반응 자체는 단위체들이 합쳐지는 반응을 우리가 중합 반응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 중합 반응이 일어날 때마다 물이 하나씩 형성이 되는데 물이 형성되는 것 자체를 달수 축합 반응이라고 하는구나. 참고적으로 알아두시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한번 이야기하도록 할 테니까 여기까지 정리하시고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